네, 한치호의 이슈 픽 시간입니다. 자, 새 옆에는요, MBN 투자경제연구소 한치원 수석연구원님, 일명 한코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네. 코난. 근데 코난. 제가 어제 우리 네. 그 빅데이터 설명 좀 들으면서 유망 기업 뭐 설명 좀 들을 때 보니까 코난이 있어서 제가 코난 봤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도. 네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시황에 보니까 코난이 뭐 SK가 지분을 일부 인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아하. 정보 정확하게 아셨죠? 네. 코난. 예. 아니, 사실은 뭐 저희가 그런 사전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저희도 이제 정보를 제대로 찾다 보니까 그렇죠. 유망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망한 기업이 어딘가를 좀 찾아봐 주십사 하고 네네. 했더니 그 기업을 소개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이게 참 코난이라는 이름이 참 흔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렇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한 코난이라고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좀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이번 코너.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저희가 전문가를 안 모셨습니다. 전문가를 그러니까요. 안 모시고 네. 그 전문가를 저희가 그 부산에 지금 현재 출장을 보냈어요. 지금 현재 부산에서 네. 부산시 주최,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주최로 네.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2022 뭐 이런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부산시가 주최하고 뭐 바이낸스, FTX, 뭐 후오비 같은 회사들이 뭐 메인 스폰서를 하고 있고 이런 행사를 27일부터 오늘 29일까지 29일 내일까지죠. 네. 내일까지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쵸. 저희가 그 전문가분을 파견을 보냈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전문가분이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을 현재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이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여기 현재 분위기를 좀 들어보려고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 나가 계신다고 하던데 네. 이게 이제 블록체인 관련 사업들도 작품들 참 상당히 많잖아요. 이곳에 가면 직접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직접 가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쵸? 어쩔 네. 수 없이 지금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블록체인으로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했다고 하고 네.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도시들 있잖아요. 미국, 뭐 스위스, 두바이, 싱가포르 이런 블록체인과 관련된 대표 도시들이 부산에 모여서 현재 이야. 핫한 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모셨는데요. 네. 한국의 BAYC를 꿈꾸는 메타젤리스의 조현진 대표님 연결됐습니다. 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나 보네요. 네, 사진으로 반갑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제가 대신 오게 됐네요. 네. 그래서 예. 여기 그 소식도 좀 알려드리려고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대표님, 네네. 저기 시청자분들께 자기 소개부터 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젤리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를 맡고 있는 조현진 대표이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2016년 정도부터 이렇게 여러 개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타젤리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5,000개의 이제 웹3 프로필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5,000개의 웹3 프로필 캐릭터. 이거 말이 어려우니까 네. 이번에 행사 끝나시고 네. 오시면 저희 시청자들한테 스튜디오에 나와서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 거죠? 네, 당연히 그래야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2022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계신데 어떤 행사예요? 좀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요거는 부산시가 아예 주최를 하는 행사이고요. 저는 이제 어제 일정이 계속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제도 분위기도 보고 오늘도 어제는 이제 얘기를 듣고 오늘은 분위기를 직접 보는 중인데 여기 뭐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이 행사장에다가 전시를 하기도 하고 뭐 프로젝트를 알려가면서 계속 교류를 만들어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기 뭐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아티스트에 대한 것도 있고 뭐 게임 분야도 있고 이제 다양한 영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지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티스트하고 게임도 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궁금한데 어떤 전시를 주로 하고 있나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 블록체인 분야에서 뭔가 기술적으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또 NFT 요즘에 핫한데요. 그쪽에서 주로 비주얼화된 거, 뭐 작품이라든가 이런 게임 아이템들 이렇게 되는 프로젝트들로 조금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도 뭐
한쪽에는 또 NFT 전문 작가분들의 작품도 전시를 쫙 해놨는데 마침 저희도 여기에 한 140여 분의 예. 저는 이제 여기에 전시를 관리하러 이제 오게 됐고 주변에 뭐 루리아반 그리고 뭐 슈퍼노말 집시 작가님 유명하신데 그런 분들 작품도 걸려 있어요. 야, 140여 점이 전시가 돼 있다고 하네요. 아, 유명한 집시 작가님이 작품이 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꼭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이 설명을 꼭 들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제가 그 우리 대표님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 이 행사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뭐 컨퍼런스도 있고 옥션도 있고 기업별 미덥도 있고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3일 정도 보면 충분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부스로 하면은 10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코의 그 1 전시장 전체를 이제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부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게다가 저는 이제 이틀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부스를 다 보진 못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발표도 있어서 그것도 조금 아, 그렇군요. 그 제가 그 시청자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저희가 마치 대표님을 특파원으로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느낌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크립토 메카 DMCC 아흐메드 빈슐라 암 의장. 아, 그러니까 발음이 어려운데 이분이 사우디 뭐 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부산에 방문해서 무슨 연사로 나셨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소리가 조금 끊기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아흐메드 빈슐라 암 의장님이 왔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이분은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이게 두바이 쪽에서 이제 두바이가 보니까 저기 블록체인 쪽으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션업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는데 이제 부산시가 아예 블록체인 특구를 이제 선언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부산이 좀 중심을 잡고 그리고 중동 쪽에서는 두바이가 중심을 잡게 되면 그거를 연결하기 위한 협의 그런 차원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세계적인 거래소의 관계자분들도 계신데 네. 거기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향후의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연계가 될지 그런 비즈니스 논의가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와. 그 두바이 보니까 돈이 좀 있어 보여요. 네. 아, 대표님 오늘 저기 그 현장 소식 뜨겁게 좀 전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요. 네. 바쁘신데 잠깐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그 뭐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 현장 분위기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궁금합니다. 이야기들. 네. 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서울에서는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부산에서 큰 행사를 겪었던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큰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도 여기 이제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NFT나 블록체인 분야에서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더욱 선전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저희 프로젝트도 NFT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국내외 5,000명의 작가들하고 같이 계속 그 작품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또 스튜디오에 찾아뵈가지고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예. 모시겠습니다. 그 네. 조만간에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이제 네네. 뭐 이런 프로젝트 말씀도 해주시고 앞으로 이 블록체인 분야, 그 코인 분야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좀 이야기도 시청자들한테 정보와 지식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도움 말씀해 주신 이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현장에 계시는 메타젤리스 조현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조만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메타젤리스 조현진 대표님과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좀 현장감이 좀 느껴졌었나요? 부산으로 어떠셨을까요? 가고 싶어요. 지금 막 가슴이 뛰고 백스코로 있어요. 달려가고 사실은 싶어요. 저도 지지난달에 그 부산에서 강의도 하고 왔고 그런데 오. 백스코가 웅장하잖아요. 거기가 엄청 크고 뭐 부산 영화제도 하고 있고 뭐
부산 갈매기 뭐 이렇게 맞아요. 있어서 지금 바다스와 같이 이런 최첨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고 네. 잘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부산이 그 공공기관이 금융기관이 다 부산으로 이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가 된다는 거에 그렇네요. 대해서는 저 부산시장님하고 잘 모르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것 같고요. 네. 이 행사를 잠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부산 지금 엑스포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 블록체인 엑스포야. 어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블록체인 엑스포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BTS가 그 블록체인 엑스포를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공연했죠. 무료 그쵸. 공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렇게 블록체인 엑스포를 하게 되면 전 세계 관련자들이 많이 보시게 되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지금 생방송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부산에 사시는 분이나 부산 인근에 사시는 분 아니 서울에 사시는 분도 네. 내일까지니까 또 가서 보셔도 주말이니까. 될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좀 이런 현장감 있게 좀 들려주신 내용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우리 소장님 모시고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좀 알아야 될 이슈도 좀 짚어주신다고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한추의 이슈픽. 자 이제 이슈들 어떤 걸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저희가 그 준비한 이슈는 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이슈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슈들을 좀 중심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네. 어떤 이슈들의 그 시각이냐면 네. 우리가 언론이나 많은 여론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아버리면 그게 다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돌이켜보면 그게 또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투자할 때 어제도 제가 그 빅데이터 말씀드리면서 그 관련된 기업을 좀 소개를 몇 번 드리도록 했지만 그 기업들 저희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이 회사들 이런 거 많이 활용한다고 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건데 그쵸. 뭐 투자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회사들이니까 이 시간은 사실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시각을 좀 다양화시킬 수 있게 주말을 맞이해서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오늘 이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해 주신 이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이요. 대구광역시와 도심항공교통, 일명 UAM이죠. 이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서 업무 협약 체결을 했다는데요. 어떻게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뉴스를 좀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릴 텐데, 네네네. 예. 그 여기 보시면 SK텔레콤이라고 헤드라인은 나와 있는데 사실은 SK텔레콤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한화 시스템도 있고 한국공항공사도 있고 오, 맞네요. T맵 모빌리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뉴스를 제가 좀 사실 관심이 있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정치인 어떤 사람을 제가 좋아한다, 뭐 정치인이 관심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이번에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되시면서 대구 공항을 군위로 옮기는 그 현재 이 추진 중이잖아요. 네네네. 그 신공항 이전법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서 군위구는 대구 경북에서 경북에서 그 대구로 편입되고 그건 군위군이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대구공항을 옮기고 그 대구공항 후적지에다가 새로운 그 여러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홍준표 시장이 보니까 대구에 있는 군부대를 전부 칠곡으로 이전시키고 근데 이것도 칠곡군에서 또 찬성을 해요. 이적시키고 그 후적지를 개발해서 대구에 중흥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UAM 시증 사업하는데 50개 그 기업이 아니라 50개의 그 결합된 컨소시엄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50개가 아닌 거죠. 컨소시엄이 50개니까 거기에 기업까지 하면 한 5개씩만 해도 250개 기업이 한 거예요.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네네네. 대구시는 지자체 스스로가 그 SK텔레콤이나 하나시스템, 공항공사하고 이런 UAM 사업을 어떻게 좀 하려고 하냐면요. 공항이 군위로 이사를 갔잖아요. 네. 그럼 대구에 계신 분들이 공항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UAM을 하겠다. 이런 사업으로 좀 연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그냥 저 정치인 아무개랑 친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절대 그거 아니고요. 네네.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업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결국 이 UAM 사업이 저희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 보실 때 대도시 같은 경우는 높은 빌딩도 많고 고압선도 많고 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많은 의견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신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그런 그 UAM 사업을 하겠다고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UAM 사업에 뛰어든 회사가 SK텔레콤, 당연히 뭐 관련 있는 회사겠고요. 하나시스템도 뭐 기체 개발이나 뭐 이런 관련된 들, 그다음 항공 관제 솔루션, 뭐 SK텔레콤은 서비스, 뭐 특화 상공망,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고요. 팀앤 모바일리티는 UAM 지상 교통하고 연결하는 플랫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거에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 사업도 좀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왜냐하면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항공 특시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우리가 인천공항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 사실 인천공항을 UAM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그 한강을 따라서 쭉 김포 운하로 해서 쭉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지자체장이 또 이거 자기 혼자 홍보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네. 이게 이제 복합 산업으로 된다. 그럼 대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네요.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또 이 뉴스 후에 나온 게 미국의 항공회사인 베일 렉스트론이랑 또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다 보면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더라고요. 계속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해야지 젊은이들이 몰려든다. 그리고 첨단 기업이 와야지 젊은 사람들이 온다. 그리고 후적지를 개발해서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젊은이들이 결국은 여기서 근무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괜히 말도 안 되는 그 공약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러네요. 제가 뉴스를 올려봤는데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네. 제가 볼 때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투자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네. 성공할 가능성이 사실은 서울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랑 서울과는 또 인구가 틀리고 하는 사업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UAM 분야에서는 대구가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아까 우리 처음 연결했던 부산은 뭐였죠? 블록체인 특구니까 특구고. 이렇게 지자체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특화된 도시를 만드는 것 맞아요. 자체에 긍정적이어서 네. 뭐 광주나 또 전주나 또 다른 도시들도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이게 풀어서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고 또 어떻게 좀 꾸려 나갈지 그 내면의 내용까지 좀 잘 들어봤던 기회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좀 준비해 주신 게 정부가 주택 대출 규제를 푼다고 하는데요. 이거 참 제가 이 뉴스를 말씀드린 건 어제 그 대통령 주재에서 비상 경제 민생 회의를 했잖아요. 네. 80분 동안 생방송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뭐 예행연습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쇼처럼 하지 마라. 있는 대로 하라. 그런데 그 와중에 대통령이 좀 웃으셨다고 그거 가지고 또 야당에서는 또 공격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뭐 항상 그 긴장된 상태에서도 전쟁이 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좀 긴장도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저께 그 발표한 것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무주택자 LTV를 50%로 완화하고 15% 초과한 그러니까 15억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라고 금융위원장이 어저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뭐 중요한 이슈인데 네. 규제가 너무 강해서 이거를 좀 풀어주겠다. 규제를 전체적으로 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사실은 저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동산 가격이 50% 올랐는데 지금 50% 오른 게 10% 내렸다고 이거 지금 난리치는 건 말이 안 맞다. 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오른 상태에서 조금 내린 것 같고 뭐 부동산이 문제가 되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원래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 기억에 노무현 정부의 83 대책 나왔을 때도 그때 당시에 부총리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정도로까지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더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결국 정부에서는 가격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 뉴스로 해서 주택대출 풀어서 대출을 또 풀어갖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또 조금 살려보겠다 이런 뉘앙스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한테나 투자자들이나 외국인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우리 이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20몇 번 나와 23번인가 나왔다 그래서 막 네네네. 한참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지적을 하고. 근데 현재 정권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여러 번 이렇게 바꾸게 되고 하게 되면 이 전 정부의 정책이 좀 잘못됐더라도 시행을 해보고 네. 거기에 차근차근 한 단계씩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부터 풀어주겠다, 저거부터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어차피 고금리라서 대출 못 받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출 시장이 꽝꽝 막혀 있어요. 네. 그 신용대출이나 그 대출에 대해서요, 그 은행들이 기준을 엄청나게 높여놨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대출 만기일이에요. 아이고. 대환 대출했는데 네. 엄청나게 기준을 많이 올려놔서 그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당장 경제가 어렵다, 불경기로 갈 것 같으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좀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뉴스를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택대출 규제를 좀 푼다는 이런 논의를 한 상황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좀 활용하고 계시는 배달의 민족, 여기 광고 체계가 또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죠? 아, 배달의 민족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쵸. 저도 이용하고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이용하는데 그렇죠? 배달 수수료 비싸다고 하는데 이번에 중개 수수료를 상단 3개를 돈 내는 곳만 뭐 배민 광고책이 바꿨다 이게 헤드라인인데요. 6.8% 중개 수수료 떼는 광고 상품을 영역을 확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계속 그 광고를 내는 체계 이런 체계를 계속 바꾸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사실은 광고를 가입해야지 상위에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소비자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꾸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좀 많이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주문 건당 6.8%의 그 광고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한테는 엄청난 큰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배달비가 비싼데 주문 건당 또 이런 수수료를 낸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 이 자영업자들은 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요즘 냉면 한 그릇이 얼마인지 아시죠? 되게 10,000원, 12,000원 이렇습니다. 아우. 요즘 식사할 때 10,000원 정도 안 주면 식사할 장소가 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배달하는 것은 또 배달료 내야죠. 근데 거기다가 자영업자분들은 얘들 카드 수수료 내셔야죠. 배달 앱 수수료 내셔야죠. 맞아요. 그럼 사실은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우리 배민같이 이런 플랫폼에서 좀 그 문제 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광고비 낸 사람만 앞에다 올려주면 소비자 선택권 침해도 뭐 할 수 있다는 위법 소지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민이나 이런 데서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뉴스에서 조금 봐주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광고 우리 가게 클릭 운영 뭐 개요라고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월 광고비 뭐 예산 내에서 희망 광고 금액하고 클릭 수를 따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어서 사실 배달 민족도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2조 원 매출을 냈는데 작년에 2조 매출을 냈는데 영업 손실이 756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네.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광고 체계를 바꿔버리면 실제로 핫갈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죠.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분들. 헷갈리시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를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 배민 관계자 여러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광고와 마케팅은 좀 소비자들로 하여금 좀 피로감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 자체에서도 좀 자영업자들을 위한 좀 다방면의 좀 이런 좀 그런 조치들 좀 취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기사 한번 보면요. 이게 오너 리스크까지 좀 번질 수도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유명 스타트업 대표가 또 직원을 폭행하면서 좀 세간의 문매를 맡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거 보시면 지금 사실은 이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뉴스를 보고 대표가 사임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처음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 회식 자리에서 직원을 폭행했고 욕설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직원한테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전 직원한테 이메일로 사과를
하고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또 오늘 나온 뉴스에는 어제 나온 뉴스에는 보면 제가 회사는 그만두지 않고요. 1년간 연봉 반납하고요. 봉사할게요. 그렇게라고 또다시 반복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 이야기 차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어떤 그 상황인지 그 회식 자리에서의 분위기가 어떤 문제가 그렇게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말이란 건 한번 저희도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말을 한번 뱉어놓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명 스타트업 대표께서 이분 또 학교도 좋은 데 나오셨더라고요. 그런 분이 그런 직원을 하고 어떤 술자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고 본인 스스로가 또 사과를 하고 전 직원한테 사과를 하고 그 후에 사퇴를 하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그 사태를 번복하고 제가 1년간 급여를 반납하고 자원봉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원봉사 안 하셔도 회사는 돌아가요. 그것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창업자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본인이 없으면 회사가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스타트업 그다음에 대기업에서는요. 리더가 다 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그렇죠.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외부적으로 마케팅을 잘하고 할 수 있는 게 리더의 역할인데 맞아요. 그렇지 못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어제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님 되셨잖아요. 회장 되나 부회장에서 회장 되나 별다른 변화는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모든 하나씩 다 일하진 않아요. 다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고 위임을 하고 해서 조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번복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 ESG 경영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일이고 이런 걸 기업이 과연 생존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너 리스크라기보다는 CEO 리스크죠. CEO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과연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실 건가.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2차 가해거든요. 내가 맞을 짓을 했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래서 사실은 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술자리를 하시는 것들도 네. 앞으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자제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국회에서 무슨 대통령하고 그 장관이 무슨 청담동 바에서 30명하고 술 먹었다 해서 그것도 한참 우리 술자리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항상 이런 술자리 같은 거 하실 때도 네. 기업에서는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약간 실망스러운 스타트업 대표, 젊은 대표의 이런 의사 번복이어서 아쉬운 마음에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리가 클수록 더욱더 좀 세심한 이런 좀 보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CEO분들 조금은 이런 사태가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택 강원도지사가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레고레트 사태로 이제 촉발된 자금 경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자금 시장이 지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악화됐을까요? 공공기관, 그러니까 특히 정부, 지방 정부가 채권이 부도가 났는데도 네. 돌아보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져서 이제 자금 경색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 네. 어제 김진태 지사가 출장에서 하루 좀 먼저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한번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반드시 이행하겠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사태가 커져서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했어요. 네.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김종현 전문가님 나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김진태 지사가 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고랜드가 겨울 휴장에 들어간답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 의견들이나 또 찬성적 의견 다 들어보면 이 1,000억에 되는 땅을 300억에 빌려줬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네네. 우리
강원 이 중도개발공사가 사실은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강원도가 강제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 이 문제는 복잡하게 지금 엮여 있는 그런 사태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김진태 지사가 채무 이런 ABCP 문제에 대해서 좀 가벼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진태 지사님한테는 좀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면 경제부 지사님이 삼성 출신이더라고요. 육군사관학교 나오신. 근데 그분은 보니까 홍보나 CSR 출신이어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CFO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사무소장이 은행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럼 잘 아실 텐데 네.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 대목인데요. 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효율성이 없는 사업. 네. 지금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멀린한테 어떤 계약을 조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외국 기업하고 계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 관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경제는 신용이에요. 경제는 신용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건데 이런 사태를 일으키게 돼서 아마 김진태 지사도 뭐 반대쪽에서는 뭐 검찰 출신이니까 이렇다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검찰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정치인인데 이걸 떠나서 좀 경제에 관련된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경제 참모를 좀 옆에 앉혀놓고 맞네요. 이거를 정무적으로 판단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다,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판단하셔서 네. 본인들이 하시기 어려우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냥 본의 아니게 사태가 커져서 미안하다는데 본의 아닌 게 아니라 본인데 잘 모르셨던 거죠. 예. 경제 공부 좀 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는 신용이 생명이다. 이렇게 좀 강조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좀 유예해 달라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좀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게 뭐냐면 양도세라고 그러죠. 양도세, 주식 양도세. 네네. 예, 금융투자와 관련된 건데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하고 과표 3억 이하는 22%, 3억 초과는 27.5%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시행 시기를 늦춰야 된다고 많은 금융투자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5만 명이 청원을 통과했다고 그래요. 5만 명이 했으면 국회에서 5만 명, 국회 청원에 5만 명이 했으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야당이랑 전부 다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거를 지금 시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며칠 전에 그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 있죠. 네네.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그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하신 분이 나오셔갖고 삼성전자 주식 투자해서 50배를 버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얼마를 버셨습니까? 유재석 씨가 물어보니까 몇십억 됩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세금 얼마나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장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네네.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처럼 주식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이거는 좀 유예하자, 좀 천천히 하자, 늦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경제는 계속 순환돼서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기가 화랑되는 시기에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꼭 지금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 거기다 이런 거는 또 법안을 또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관위원회에 이제 전달돼서 세법 개정 심의에 반영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 또 반면에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주식 한도 정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주식 한도 정하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는 데서는 또 이 반대하는 또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 금투세 반대하고 근데 다른 반대 의견들하고 막 충돌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사실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이 정부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정부가 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좀 헷갈리기 때문에 사실 금투세 반대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유예시켜 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근데 특히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자 감세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체력상 지금쯤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국민이 5만 명이나 청원을 하셨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특히 이거 클릭하는 거 네. 특히 국회에 가서 청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정부 그런데도, 여당에서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좀 관심을 쏟아주셔야 될 것 같고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희망을 좀 담아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현재 경기 침체 시기에 금투세 시행식이 조금 늦춰달라라고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5만 명이 넘었다는 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인앱 결제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다. 이렇게 좀 판결이 난 건가요? 아니요, 판결이 난 게 난건 아니라 아니에요? 이게 이제 네. 출판협회에서 25일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지금 강제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멜론이나 이런 거 쓰더라도 뭐 이렇게 구글로 들어가면 이제 자기네 이제 강제로 인앱 결제를 그쵸. 하라고 하고 있고, 맞아요. 저도 뭘 쓰다 보면 구글로 통해서 그 강제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클라우드 이야기할 때 외국 기업들이 그 횡포 뭐 이런 거 횡포. 통신망 맞아요. 뭐 이런 거 네. 여러 가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콘텐츠를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출판문화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네. 구글이 30% 초과율 30%나 수수료를 부과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그 웹툰이나 웹소설, 뭐 음원, OTT 이런 플랫폼들을 인앱 결제를 강제해서 안드로이드 앱 이용 가격을 줄줄이 인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판협회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웹소설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쵸. 웹툰 이런 것들. 네네네. 하는데 이런 기반의 앱마켓 시장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무려 수수료로 30%나 했다. 그리고 대체 결제 수단에 대한 홍보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앱 결제하기 싫으면 따로 결제하세요. 이것도 뭐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 사용자 편의에서는 완전히 구글이 완전히 정말 이게 또 이것도 갑질이죠. 그렇죠. 이것도 갑질인 네.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현재 우리 그 출판협회에서는 이건 좀 말도 안 된다. 맞아요. 그리고 내년 4월부터는요 내부 인앱 결제하지 않으면 구글에서 아예 업데이트를 금지시킨대요. 그리고 6월부터는 삭제시켜버린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되나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 출판 문화 하시는 분들, 특히 창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창작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이런 것들을 금지시켜달라. 특히 아웃링크 삭제 강요하고 인앱 결제 강제, 콘텐츠 이용자 정보 제공 강요, 초고율 수수료 강요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원고 중에 한 업체가 500만 원의 배상 청구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협회는 수수료 부과에 따른 구체적으로 산정을 앞으로 하기로 했는데 대표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다른 부분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글이 편하고 이런 핸드폰 앱이 여러 가지 편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보다는 이런 강제성이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좀 기억을 좀 해두셔서 우리 소비자로서도 소비자들의 권리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30% 수수료 내가 내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결국은 가격이 인상되게 돼 있거든요. 가격이 인상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서 뉴스로 좀 올려봤는데요. 네.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 구글 인앱 강제 결제로 좀 어려움을 겪으셨거나 당황스러우셨던 분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강제성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조금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이슈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 여러 가지 이슈 체크를 해본 한치호의 이슈 픽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좀 체크해 주신 오늘 우리 한코너님, 수석 연구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감 증시 출발 코인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 좀 알차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좀 힘찬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